서울의 겨울바람은 살을 내는 듯 날카로웠지만 호텔 더 화인 그랜드 볼룸의 내부는 숨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부서진 별빛 같은 조명을 아래로 쏟아내며 탐욕스러운 상류층 인사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대리석 기둥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남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연말 파티를 즐기러 온 우아한 미녀로 보일 테지만 사실 그녀는 덫을 놓기 위해 숨죽이고 있는 사냥꾼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거세게 뛰는 이유는 설렘 때문이 아니라 10분 전에 도착한 섬뜩한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두운 창고 의자에 묶여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고 그 사진 한 장이 서연을 이 화려하고도 위험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유일한 동력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아내고 시선을 연회장 입구로 고정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냥감이자 화인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도진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강도진에게 접근하여 그의 신뢰를 얻고 그가 가진 기밀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실패는 곧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녀에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주변에서는 값비싼 보석을 휘감은 사모님들과 정재계 거물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연의 귓가에는 마치 유리를 긁는 소음처럼 거슬리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오늘 밤 반드시 강도진의 눈에 띄어야만 했고 그것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만 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장내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수많은 수행원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 남자는 단연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수트를 입은 강도진은 마치 이 공간의 공기 흐름마저 지배하는 듯한 오라를 풍겼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그에게 길을 터주었고 곳곳에서 아첨 섞인 인사가 쏟아졌지만 도지는 그저 고개만 까딱일 뿐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남자는 지금 이 화려한 파티를 혐오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인간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그녀가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틈새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 분명했다. 도진이 연회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그를 둘러싸려는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모두가 화인그룹의 젊은 전무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썩은 고기에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를 연상케 했다. 도진은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명함을 주고받거나 짧은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미간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다. 서연은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그에게 접근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단순히 미모를 앞세워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여색에 관심이 없기로 유명했으며 얄팍한 유혹 따위는 가소롭게 여길 위인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파트너로서의 유능함 혹은 그가 처한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석한 두뇌였다. 서연은 자신의 장점인 상황, 판단력과 언어 능력을 10분 활용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의 눈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기회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소란스럽게 찾아왔다. 연회장 한편에 마련된 와인 시음 코너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파티의 우아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중동에서 온 듯한 귀빈이 얼굴을 붉히며 웨이터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고
통역을 맡은 직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깨진 와인잔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붉은 와인이 귀빈의 하얀 전통 의상을 흉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고 도진의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가 수습하려 했지만 귀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진 역시 불쾌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화인그룹의 글로벌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깨달았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망설임 없이 소란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당황한 직원 앞을 막아서며 분노한 귀빈에게 다가가 유창한 아랍어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사과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귀빈의 출신 지역 방언을 섞어가며 그가 느꼈을 모욕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와인을 쏟은 것이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귀빈의 고향 전설에 빗대어 애군을 막아주는 붉은 축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재치 있게 설명했다. 그녀의 지적이고 침착한 대응에 귀빈의 불그락푸르락하던 얼굴이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변을 감싸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귀빈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서연을 화인그룹의 고위 관계자로 착각한 듯 그녀의 대처 능력과 교양을 칭찬하기 바빴다. 서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상황을 마무리했고 직원을 시켜 귀빈을 VIP 라운지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곳에는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서연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같은 권태로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가 서연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고 매력적인 저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가 화인그룹의 직원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그녀의 정체에 대해 묻는 대신 그녀가 구사한 언어와 대처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연이 사용한 비유가 매우 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꽤나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말투였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미술품 컨설턴트이며 우연히 귀빈의 언어를 알고 있어 나섰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물론 그 모든 정보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된 내용이었지만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도진은 서연의 대답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듯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인그룹의 후계자 앞에서 위축되거나 잘 보이려 애쓰기 마련인데 서연의 태도에는 비굴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과 결기를 읽어냈다. 그는 불쑥 서연에게 현재 화인그룹이 추진 중인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예술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도진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답변을 했다. 도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변의 소음은 모두 차단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는 내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한 승리의 전리품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정중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검은색 배경에 금박으로 새겨진 강도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서연의 망막에 선명하게 박혔다. 도진은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은 숨을 토해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의 입구에 불과했다. 서연은 도진이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응시하다가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도진의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잘했다는 짧은 문구와 함께 아버지가 물을 마시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녀는 이제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를 속이는 것은 칼날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택시에 올라탄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그녀는 내일 아침 강도진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 사랑을 연기해야 하는 운명, 그리고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관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은 강도진이었지만 어쩌면 그 덫에 갇힌 것은 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창백하고 슬퍼 보였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었지만 서연의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화인 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유능한 비서이자 전략가가 되어야 했다. 도진의 의심을 피하고 그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영혼조차 팔아넘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핸드백 속의 명함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함정처럼 시작된 이 인연이 훗날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내일 있을 도진과의 대면을 시뮬레이션하며 지친 몸을 좌석 깊숙이 묻었다. 화인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성체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한서연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그녀는 로비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이자 앞으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할 전장이었다. 어제 강도진에게 받은 명함 한 장은 가장 강력한 출입증이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조여오는 족쇄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흐트러짐 없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신비로운 미술품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강도진의 곁에 머물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정보를 빼내야 하는 이중 간첩이었다.
전략기획실이 위치한 최상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은 마치 태엽 감린 인형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서연이 안내 데스크에 이름을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비서실장이 나타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비서실장은 깐깐한 눈매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것도 회장의 조카인 강도진 전무가 직접 스카우트했다는 사실이 기존 직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다. 서연은 비서실장의 무례한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넘기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경이 펼쳐졌고 그 거대한 풍경을 등지고 강도진이 앉아 있었다. 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들어오라는 짧은 손짓만 했다. 그는 어제 파티장에서 보았던 예복 대신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한층 더 냉철하고 금욕적으로 보였다. 서연이 책상 앞에 서자 그제야 도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의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직원을 평가하는 고용주의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한 구석에 쌓여있던 두꺼운 파일 뭉치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그것은 화인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화인케미칼의 최근 3년간 재무보고서와 노사 분규 현황이 담긴 방대한 자료였다. 도진은 서연에게 이 자료를 검토하고 30분 내에 핵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요약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테스트였으며 그녀가 단순히 말재주만 좋은 사기꾼인지 아니면 쓸모 있는 인재인지를 가려내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군말 없이 파일을 받아들고 지정된 보조 책상에 앉았다. 일반적인 비서나 컨설턴트라면 당황해서 허둥지둥했겠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목차부터 훑어내려갔다. 그녀는 이미 지난밤 밤새도록 화인그룹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를 숙지한 상태였고 그녀를 사지로 내몬 부회장 강석훈 측으로부터 도진이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언지를 받은 터였다. 서연의 눈동자가 빠르게 서류 위를 훑으며 중요한 숫자와 문맥을 포착해 나갔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도진은 자신의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서연을 관찰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였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을 파고드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분석가 같았다. 정확히 30분 후 서연은 도진의 책상 위에 A사 용지 한 장을 올려놓았다. 도진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서연이 작성한 요약본을 집어들었다.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화인 케미칼의 적자 원인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원자재 수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비용 처리와 그로 인한 노조의 불신에 있음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해결 방안이었다. 서연은 구조 조정이라는 뻔한 답 대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와 노조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로드맵을 제시했다. 도진의 입가에 미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술품을 보는 안목만큼이나 숫자를 읽는 눈도 제법 날카롭다며 비꼬는 듯한 칭찬을 건넸다. 서연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서연은 전략기획실의 특별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은 도진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부속실에 배정되었다. 이는 도진이 그녀를 가까이 두고 감시하겠다는 의도인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수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존 비서실 직원들의 시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 등 유치한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강도진의 신뢰를 얻어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정보를 빼내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도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가 지시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빈틈없는 일처리는 도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연이 업무에 적응해갈 무렵 화인그룹의 비상이 걸렸다. 울산에 위치한 화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한 것이다. 노조원들이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생산 라인을 점거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사 임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임원들은 경찰 투입과 직장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노조를 폭도 취급하며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묵묵히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점점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구태의연한 방식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회의실 한 구석에서 기록을 담당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임원들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장의 생산 재개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대책들이었다. 도진이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려 할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일개 보좌관이 임원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비서실장은 눈을 부라리며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비서실장을 막고 서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절실했던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번 파업의 원인이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작업장 안전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사측이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이 노조원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이다. 그녀는 경찰 투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켜 그룹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흥분했던 임원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도진을 바라보며 직접 현장에 내려가 노조 대표와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고 경영진이 직접 안전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파업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임원들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도진은 서연의 눈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울산으로 내려가겠다며 서연에게 수행을 지시했다. 울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도진은 태블릿 PC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제안이 실패할 경우 닥쳐올 후폭풍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된다면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도진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곧 작전 실패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다. 과거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억울하게 부도를 맞았을 때 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이었다. 도진이 불쑥 서연에게 물었다. 미술이나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현장 노동자들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아느냐는 질문이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책에서 읽은 이론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공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문 앞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경찰 병력과 대치 중이었다. 도진의 차가 나타나자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고 누군가 던진 물병이 차 유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수행원들은 위험하다며 도진을 말렸지만 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서연 역시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도진이 나타나자 시위대는 잠시 주춤했다. 재벌 3세가 직접. 그것도 경호원들의 벽을 물리치고 시위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낯선 광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옆에서 그를 보자 하며 노조 대표를 찾았다. 험상넷은 인상의 노조 지부장이 도진 앞으로 다가왔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다. 도진은 지부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지부장은 물론이고 지켜보던 임직원들과 노조원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도진은 확성기를 잡고 자신의 불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서연이 준비해준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안전설비 전면 교체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고 은폐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화려한 수사 여부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하는 그의 태도는 분노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서연은 옆에서 세부적인 조항들을 조율하며 도진을 완벽하게 서포트했다. 협상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노조 측은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도진은 피곤한 듯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일은 꽤 인상적이었다며 솔직한 칭찬을 건넸다. 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도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리더였다. 언론에서 떠드는 오만방자한 재벌 3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그를 속이고 파멸로 몰아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진은 눈을 뜨고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궁금해진다며 사적인 질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회피했다. 지금 도진과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서연은 도진에게 인사를 하고 퇴근했다. 도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한서연이라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분명 탁월했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미술품 컨설턴트라는 경력과 오늘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훈련받은 요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도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전용 폰을 꺼내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서연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에 드러난 정보 말고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과거까지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에는 반드시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불 꺼진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던져두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의 신뢰를 얻은 것을 축하한다는 비꼬는 말투였다. 그리고 다음 지시가 내려졌다. 일주일 뒤에 있을 신규 프로젝트 입찰 관련 기밀 문서를 빼내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고비를 넘겼을 뿐인데 더 큰 위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활약 덕분에 직원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호기심과 일말의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비서실장만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주시하고 있었다.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업무를 지시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탐색의 기운을 감지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오는 주말에 있을 해외 출장 일정에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합병 협상이었다. 단둘이 떠나는 해외 출장. 그것은 서연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덫이 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책상 아래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진은 집무실 안에서 보안 팀장이 보내온 1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한서연의 학력과 경력이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어딘가 자기적으로 보였다. 특히 그녀가 유학했던 기간 동안의 행적이 묘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공백이 존재했다. 도진은 보고서를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누구든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든 상관없었다. 그가 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운명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서연을 호출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오자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서연을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위험한 줄다리기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창춘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 들어왔다. 화인그룹의 운명이 걸린 인수합병 협상을 위해 도착한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열대의 낙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격전지였다. 한서연은 강도진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이번 협상의 핵심 전략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어있었고 동시에 도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도청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숨겨져 있었다. 도진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료를 검토했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에서 그가 느끼고 있을 막중한 책임감과 피로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번 합병이 실패하면 화인그룹 내에서 도진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고 그것은 곧 그녀를 조종하는 강석훈 부회장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상대방인 글로벌 투자 회사의 대표들은 노련한 맹수처럼 도진의 약점을 파고들며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왔다. 그들은 화인그룹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도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세에 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도진 쪽으로 밀었다. 그곳에는 상대방 회사가 최근 남미 투자 실패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극비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밤새 다크웹을 뒤져 찾아낸 결정적인 카드였다. 도진은 찰나의 순간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날카로운 빛을 띠며 다시 상대방을 응시했다. 도진은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단숨에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고 상대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도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인 협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호텔이 아닌 마리나 베이샌즈가 보이는 외곽 해변도로로 갈 것을 지시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뒷좌석의 공기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을 거라며
담담하게 감사를 표했다. 서연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녀가 그를 도운 것은 도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너지면 정보를 빼낼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합리화를 되뇌었지만 그가 보여준 신뢰의 눈빛은 그녀의 양심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그때였다. 룸미러로 뒤따라오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접근하는 것이 보였다. 서연이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치기도 전에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뒤따르던 차가 고의로 도진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운전기사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숲으로 굴러떨어졌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졌다. 서연이 겨우 눈을 떴을 때 차 안은 깨진 유리는 파편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옆자리의 도진은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듯 서연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찌그러진 차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놈들이 내려오고 있다며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느껴졌다. 젖은 흙바닥에 발이 미끄러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진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앞장서서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한참을 달려 낡고 버려진 식물원 온실처럼 보이는 유리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빗소리가 유리 천장을 때리며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밖의 소리는 차단되었지만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는 고스란히 좁은 공간을 채웠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지혈이 필요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블라우스 소매를 찢어 그의 머리를 감쌌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연의 안위부터 확인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묻는 그의 눈빛에는 화인 그룹의 후계자로서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를 걱정하는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빗물과 땀으로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느꼈지만 도진의 체온이 닿은 손끝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도진은 벽에 등을 기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납치 위협과 테러 시도를 겪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에게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등 뒤를 조심해야 하는 전쟁과도 같았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핏줄조차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적일 뿐인 고독한 삶. 서연은 처음으로 강도진이라는 인간의 헐벗은 내면을 마주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사실 서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의심했었다고 고백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 너무 유능한 인재였기에 누군가 심어놓은 스파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도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협상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해 보여준 헌신을 보며 그 의심을 거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서연의 심장을 녹여버릴 만큼 따뜻했다. 서연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바로 그가 그토록 경계하던 스파이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외부와 차단된 온실 안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추격자들이 근처를 배회하는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도지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던 그가 서연의 곁에서 무방비하게 잠이 든 것이다. 서연은 잠든 도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날카롭던 눈매가 풀어지니 소년처럼 순수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 남자를 파멸시켜야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졸라왔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석훈 부회장이 보낸 독촉 메시지였다. 상황 보고를 하라는 문자가 뱀의 혀처럼 번들거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화면 속에 글자들이 뭉개져 보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오늘 밤만큼은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도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차가운 빗줄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도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를 지켰다. 새벽이 밝아오고 비가 그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의 비서실장과 보안팀이 위치 추적을 통해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도진은 부스스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으나 이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 놓았다. 구조된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안정을 권유했다. 도진은 병실에 누워서도 서연의 상태부터 챙겼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이번 사고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 시도였음을 직감한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밤새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메시지가 수십 통화 있었다. 강석훈 부회장은 연락이 두절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아버지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도진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아버지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딜레마.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도진이 서연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링거대를 끌고 온 서연을 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다정했다. 그는 서연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정식으로 자신의 직속 라인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당신에 대한 뒷조사를 멈추라고 지시했다고. 더 이상 당신의 과거를 캐묻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기로 했다는 그의 고백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무한한 신뢰는 서연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회사 내에서도 도진이 서연을 각별히 아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함께 야근을 하고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들은 더 이상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내밀한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런 도진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위안을 얻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강석훈 부회장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온 것이다. 일주일 뒤 열리는 주주총회 전까지 도진의 비자금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파일을 심어놓지 않으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서연은 벼랑 끝에 몰렸다.
도진을 배신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느냐?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녀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 도진의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도진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 서연은 품속에서 USB를 꺼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이 USB를 꽂는 순간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끝장나게 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도 산산조각 날 것이다. 서연은 화면 속의 커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USB를 등 뒤로 감췄다. 도진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젖은 눈을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묻어났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저었다.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주기적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찢어 발겼다. 한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 강석훈 부회장이 보낸 영상 메시지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잔혹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간을 재는 타이머가 붉은 숫자를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내일 오전 열리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강도진의 비밀 금고에 있는 이중장부 원본 파일을 넘기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서연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오늘 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파멸시키든가 아니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든가 하는 잔인한 선택지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장에 걸린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 패숙해진 낯빛과 눈탄 눈동자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가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헌신과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이미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버렸다. 하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연은 제3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강석훈 부회장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파일 안의 위치 추적 프로그램과 해킹 툴을 심어 보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아버지가 감금된 장소를 알아낼 수 있을 테지만 만약 실패하거나 도진에게 들키게 된다면 그녀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가거나 도진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버려질 것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화인그룹 본사 로비는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익숙한 동작으로 보안 게이트에 사원증을 태그했다. 삑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야간 당직을 서던 보안 요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도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녀에게 보안 요원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며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러주었다. 그 호의가 서연의 가슴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듯 커졌다. 50층 전략기획실에 도착하자 긴 복도 끝에 있는 도진의 집무실 문이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축축했다. 집무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통유리 너머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불을 켜는 대신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 도진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그가 낮에 보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시더우드 향기가 남아있어 마치 그가 그곳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죄책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도진의 개인 컴퓨터 전원을 켰다. 부팅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자 서연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며칠 전 도진이 무심코 흘리듯 말했던 그의 어머니 생일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의 구절을 조합한 비밀번호였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며 접속이 허용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가 자신에게 공유해준 사적인 정보들이 결국은 그를 겨누는 칼날이 되고 말았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 온 USB를 컴퓨터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외부 장치가 인식되었다는 알림창이 떴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도진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프로젝트 제우스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화인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신기술 관련 핵심 데이터와 비자금 내역으로 위장할 수 있는 더미 데이터들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코딩한 해킹 툴을 원본 파일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파일이 강석훈 부회장의 서버로 전송되는 순간 역으로 그들의 위치가 전송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 전송바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20%,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초조함에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제발 아무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올려둔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강석훈이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강석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금 서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목소리로 일을 똑바로 처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지금 데이터를 추출 중이며 곧 전송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석훈은 5분 내로 파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를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는 서둘러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해제했다. 경고음이 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전송률이 90%를 넘어설 무렵 갑자기 집무실 밖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안 요원일까 아니면 청소 용역일까. 그녀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 불빛을 끄려 했다. 하지만 파일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종료하면 모든 데이터가 깨져버릴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길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지 고민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발걸음 소리는 집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삑삑삑 삐릭. 서연은 얼어붙은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복도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선 그림자는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강도진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한 손에는 재킷을 들고 있었다. 야근을 하러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서연의 접속 기록을 보고 달려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도진은 불 꺼진 집무실 안에 홀로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켜져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파일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수신처는 강석훈 부회장의 비밀 계정으로 되어 있었다. 도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 서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당신을 구하기 위해 가짜 데이터를 보낸 것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거칠게 뽑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플라스틱 조각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서연은 고통을 참으며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여전히 서연을 향한 애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도진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도진은 서연을 거칠게 밀어붙여 벽으로 몰아세웠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도진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서연의 얼굴에 닿았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이것이 그녀가 지은 죄의 대가였다.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보안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심야 시간에 대표이사 컴퓨터에서 외부 데이터 전송이 감지되어 확인차 연락한 것이었다. 도진은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인터폰을 받지 않고 코드를 뽑아버렸다. 정막이 다시 방안을 채웠다. 도진은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네가 훔쳐간 데이터가 무엇인지, 배우가 누구인지 자백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인질로 잡혀있는 한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복도 끝에서 도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도진과의 신뢰도, 사랑도, 그리고 아버지를 구할 계획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보낸 가짜 데이터가 강석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고, 도진은 이제 그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해 올 것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차라리 이 비에 씻겨 사라져 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를 구해야 했다. 설령 도진의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집무실에 홀로 남은 도진은 창가에 서서 서연이 걸어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빗속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그녀의 작은 등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연민을 억눌렀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싱가포르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던 그녀의 행동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바닥에 깨진 USB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장이 아닌 자신의 개인 정보원에게 내린 지시는 간단했다. 한서연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그녀를 협박할 만한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이용했다면 그 배후를 찾아내어 지옥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화인그룹 본사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연이 출근하자마자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자리를 포위했다. 이미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그녀가 경쟁사의 기밀을 넘기려다 적발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다. 직원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수군거렸고, 서연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감사실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석훈 부회장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부회장은 그녀가 보낸 파일이 가짜라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일단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강도진의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서연은 차가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녀는 산업 스파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금되어 있을 아버지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뿐이었다. 그 시각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어 있었다. 강석훈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강도진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직접 채용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도진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리더십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원들은 술렁거렸고 도진을 지지하던 세력조차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강석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진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였고 서연은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결정적인 도구였다. 도진은 상석에 앉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보안팀이 복구한 서연의 전송 기록을 분석했고 그 파일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한 상태였다. 도진은 회의 도중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서연이 갇혀있는 조사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오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루 사이에 반쪽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자 도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탁자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서연이 어젯밤 전송한 파일의 코드가 띄워져 있었다. 도진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엉터리 데이터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심어놓은 위치 추적 코드는 누구를 찾기 위한 것인지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사실을 말하면 도진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춘 상태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는 것을 안다고.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납치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석훈 부회장이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협박했으며 어쩔 수 없이 스파이 노릇을 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도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의 혈육인 숙부가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약속했다.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내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서연의 도움이 필요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연극에 맞춰줄 것을 부탁했다. 그것은 서연을 범죄자가 아닌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도진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회의가 속게되고 도진은 서연을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웅성거리던 임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고 강석훈 부회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도진을 맞이했다. 그는 서연을 가리키며 범죄자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회의실에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며 윽박질렀다. 도진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한서연 보좌관은 스파이가 아니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기밀 보안 테스트이자 역정보 공작이었다고 발표했다. 회의실 안은 충격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석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도진은 뻔뻔할 정도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최근 사내에 정보 유출 징후가 있어 한서연을 통해 미끼를 던졌고 그 미끼를 문 배후 세력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석훈은 당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기다렸다는 듯 스크린에 서연이 작성했던 가짜 데이터 파일과 그 파일이 전송된 경로를 띄웠다. 물론 수신처인 강석훈의 비밀 계정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공개 수위를 조절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강석훈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했다. 도진은 만약 이 작전이 실패했다면 회사의 핵심 기술이 넘어갔을 테지만 한서연 보좌관의 기지 덕분에 경쟁 세력에게 혼선을 주고 보안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임원들의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그들은 도진의 치밀한 전략과 서연의 충성심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진의 곁에 서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도진은 자신의 명예와 직위를 걸고 그녀를 지켜낸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강석훈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다.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는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고생했다고 위로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만약 들통나면 전무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다. 도진은 서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 한 행동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잠시 쉴 것을 권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아직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연이 심어놓은 추적 코드는 다행히 작동하고 있었고 강석훈이 파일을 열어본 위치가 경기도 외곽의 한 폐공장으로 확인되었다. 도진은 즉시 자신의 사설 경호팀과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인맥을 동원해 구출 작전을 지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직접 현장에 가겠다고 말했다. 서연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현장은 위험하며 당신이 다치는 것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그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도진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그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도진은 방탄조끼를 챙겨 입으며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반드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텅 빈 집무실에 남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밖은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고 창밖의 야경은 무심하게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도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도진은 아버지가 탈수 증세가 있고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강석훈의 하수인들도 현장에서 제압하여 경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도진의 온기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서연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도진이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으로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었다. 서연을 발견한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도진에게 다가가 그를 와락 껴안았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도진은 잠시 당황하는 듯하다가 이내 서연을 마주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는 피냄새와 땀냄새가 섞여났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동료 이상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석훈 부회장은 자신의 수족들이 잡혀가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법망을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 분명했고 도진이 임원 회의에서 했던 거짓말을 물고 늘어져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도진은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며 경고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강석훈은 잃을 것이 없는 짐승처럼 덤벼들 것이고 우리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강석훈의 비리를 파헤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씻어내려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건네준 USB를 떠올렸다. 그것은 강석훈의 비밀 금고에서 도진이 챙겨온 또 다른 데이터였다. 도진은 현장에서 아버지를 구출하면서 강석훈이 숨겨둔 비밀 장부의 사본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강석훈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 풀기가 쉽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의 해킹 능력을 믿고 그 데이터를 맡겼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울 준비를 했다. 이것은 그녀가 도진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이자 사랑의 증명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니터 화면에 암호 해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열린 파일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내역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불법 승계 작업의 정황까지. 이것은 핵폭탄급 증거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백업했다. 이제 강석훈의 목숨줄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긴 밤이 지나고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은 메시지를 남겼다. 준비가 끝났어요. 사냥을 시작하죠.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화인그룹 본사 50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밤새 분석한 강석훈 부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승계 자료를 대형 모니터에 띄워놓은 채 강도진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모니터 속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혈육을 단죄해야 하는 잔혹한 판결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화인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도진 자신 또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괴사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대회의실로 임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석훈 부회장은 자신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 도진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단순히 경고만 하고 물러난 것을 두려움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석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도진을 노려보며 회의를 주재하려 들었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해 도진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하락과 노조 문제, 그리고 보안 이슈를 모두 도진의 탓으로 돌리며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조차 강석훈의 기세에 눌려 눈치를 보고 있었다. 도진은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도진의 침묵이 길어지자 강석훈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도진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측근으로 기용하여 회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한서연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공격했다. 그 순간 도진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조명을 낮추고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색 그래프와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나자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그것은 강석훈이 지난 10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이동 경로와 해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내역, 그리고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영수증 사본들이었다. 강석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웅성거리던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식을 쏟아냈다. 그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방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석훈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저것은 모두 조작된 자료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도진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당장 화면을 끄라고 지시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에는 강석훈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경쟁사 임원에게 화인그룹의 입찰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서연이 스파이로 위장해 접근했을 때 몰래 녹음해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강석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측근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부회장님이 회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냐고 묻는 그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강석훈의 심장에 꽂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도진은 이미 새벽에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강석훈에게 다가가자 그는 발악하며 저항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변호사를 부르라고 난동을 피우는 그의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자의 말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강석훈은 마지막으로 도진을 향해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다. 네가 가족을 팔아넘기고도 무사할 것 같냐는 그의 외침에 도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도진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씁쓸한 표정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강석훈이 연행된 직후 도진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인그룹 본사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도진은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친인척의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부덕한 소치임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강도 높은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무대 뒤편에서 도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위기 앞에서 숨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를 받는 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오는 듯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도진은 찻잔을 받아들며 서연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전무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껏 숨겨왔던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강석훈의 구속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화인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시장은 오너 일가의 불화와 경영 공백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드러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강석훈이 심어놓은 잔당들이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 도진과 서연의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미인계를 써서 도진을 홀리고 회사를 장악하려 한다는 찌라시를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서연은 담담하게 넘기려 했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은 견디기 힘들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도진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도진은 분노하며 루머 유포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다. 도진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타운홀 미팅을 소집하여 전 직원들 앞에 섰다. 그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 계열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과 서연에 대한 루머를 직접 해명했다. 도진은 한서연 보좌관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회사의 비리를 밝혀낸 영웅이며 그녀에 대한 어떠한 모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직원들은 도진의 당당한 태도와 진정성에 감동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는 남자를 보며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도진을 도와 화인그룹을 정상화시키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외 파트너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연의 브리핑을 듣고 화인그룹의 미래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고 폭락하던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서연은 도진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연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악의적인 루머는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서연은 도진의 호출을 받았다. 도진은 그녀를 회사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옥상에 올라가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갔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진은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고. 도진은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백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고. 비록 시작은 함정과도 같은 속임수였고 서로를 의심하며 칼날을 겨누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곁에서 평생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말이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도진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옥상 정원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석훈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 소식과 함께 화인그룹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화인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연은 도진의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스파이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약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화인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전략가이자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사랑을 받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도진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연에게 윙크를 보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일주일 뒤 서연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도진은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마중을 나갔다. 아버지는 도진을 보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도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서연 씨와 함께 아버님을 잘 모시겠다고 깍듯이 인사를 올렸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연은 행복하게 웃는 아버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진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식탁 아래로 도진의 손을 잡았다. 도진이 손가락을 얽어매며 따뜻하게 화답했다.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며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서울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 있었다. 도심 곳곳에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지만 화인그룹 본사 50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강석훈 전 부회장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소식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비로소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며 강도진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서연은 자신만이 이 완벽한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오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해온 사직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도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열었다. 도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파묻혀 있다가 서연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해서 서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도진의 시선이 흰 봉투에 머물자 그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자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도진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도진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눈치였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도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길이냐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도진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언젠가 그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사직서를 집어들더니 봉투를 뜯지도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그는 서연에게 한 달간의 휴가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한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닌 유예였고 도진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였다. 서연은 도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다. 로비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존경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 인사들이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렸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칩거에 들어갔다.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오직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딸의 고민을 눈치챈 듯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서연은 틈틈이 뉴스를 통해 도진의 소식을 접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 그는 완벽해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가 가끔 짓는 공허한 표정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가 없는 빈자리가 그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속했던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서연의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화인그룹 비서실이었다. 봉투 안에는 최고급 재질의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일주일 뒤 호텔 더 화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 초대장이었다. 그리고 초대장과 함께 도착한 커다란 박스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순백의 드레스가 담겨 있었다. 동봉된 카드에는 도진의 필체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카드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도진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도망치려 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돌아올 길을 닦아놓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리셉션 당일 저녁 호텔 더 화인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연회장은 몇 달 전 서연이 처음 도진에게 접근하기 위해 덫을 놓았던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거짓과 기만으로 무장한 스파이였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여자로서 이곳에 서 있었다. 서연이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도진이 보낸 흰색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닌 찬사와 동경의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이제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빛을 발하는 주인공이었다. 도지는 연회장 중앙에서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가 커지며 감탄의 빛이 서렸다. 도지는 주저하지 않고 인파를 헤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완벽한 조각상처럼 보였고 그가 걸어올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도지는 서연의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러나 훨씬 더 깊고 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지는 서연을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소란스러운 파티장과는 달리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도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한 달이 자신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고 고백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성과를 내도 당신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연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꺼냈다. 그리고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당신의 퇴사는 영원히 반려되었다고 선언했다. 도지는 다시 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계약서라고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혼인신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 조항들이 적힌 종이가 있었다. 제1조 강도진과 한서연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제2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 제3조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영원한 파트너로서 동행한다. 서연은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다 눈앞이 흐려져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구속력 있는 종신계약이었다. 도지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이 계약에 서명해 주겠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함정처럼 시작된 인연이었고 거짓으로 점철된 관계였지만 그 끝에는 진실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도지는 서명을 마친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해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막아줄 것만 같았다. 도지는 서연의 얼굴을 감싸쥐고 깊게 입을 맞췄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멀리서 터지는 축포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다. 몇 년 후 화인그룹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도진 회장과 그의 아내이자 전략기획 사장인 한서연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부이자 환상의 파트너로 불렸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을 내는 별이 되었고 도지는 그런 그녀를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퇴근길에 처음 만났던 호텔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도진은 잠시 차를 세우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그때 당신이 와인을 쏟은 귀빈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물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어떻게든 당신을 내 덫에 걸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도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간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기꺼이 당신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단단했고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았기에 더욱 빛났다. 재벌가는 냉혹하고 비정한 곳이라지만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선택함으로써 그 차가운 법칙을 깨뜨렸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길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과 서연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함정처럼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